안녕하세요. 자, 더 배움의 검정고시 한국사 강의 맡고 있는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6강이죠. 3절. 44쪽의 3절이네요. 자, 고려 문벌 귀족사회 성립과 동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 후기에 여러 가지 나라 혼란을 틈타 호족들이 등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나라가 후삼국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태조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다시 한번 재통일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라 초반에 태조 왕건, 광종, 성종이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자, 44쪽에 문벌 귀족사회 성립과 동요가 나와 있는데, 자, 이 파트에서 하나만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3절 위에 빈 공간이 좀 있죠? 거기다가 고려 지배층의 변천 순서다. 자, 고려 지배층이 그냥 다 귀족 아니냐? 아니죠. 귀족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 지배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물론 태조 왕건 본인도 지방 호족 출신이었습니다만, 일단 고려 지배층에서 누구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고려 지배층에서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는 누구? 문벌 귀족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문벌 귀족이라는 애들의 특징을 뒤에 볼 거고요. 자, 지난 시간 5강 끝에서 살짝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 5강 끝에서 문벌 귀족사회 성립과 동요했을 때 앞에 보면 5강 끝에서 보면 과거 제도에서 고려시대는 무과도 없고 무신들의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문벌 귀족사회를 한번 뒤집어 엎어서 누가 등장합니까? 무신이 등장을 했었어요. 문벌 귀족 다음에 무신 등장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공민왕 때 한번 살짝 광종의 노비양건법 때문에 살짝 보고 왔었는데, 우리 누가 있었냐면 권문세족이라는 애들이 있었죠. 일단 권문세족은 여러분들 단순히 친원파, 어렵지 않네요. 우리가 일제에게 36년간 식미지배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한 건 아니잖아요. 친일파가 있듯이 원나라에 친했던 친원파 권문세족이라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개혁정치 때 등장하면서 조선 세우게 되는 신진사대부라는 애들이 있는 거죠. 자, 요게 고려 지배층의 변전 순서인데, 우리가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순서로 배우고, 중요한 건 이거 배울 때 외적이 언제 어떻게 침입했는지를 같이 정리하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문벌귀족이 있었을 때 누가 왔느냐? 거란족이 쳐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도 쳐들어왔었어요. 그 다음에 무신이 권력 잡고 있었을 때 몽골이 쳐들어왔고요. 이 몽골이 중국 전체를 통일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원나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이제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을 하고, 홍건적과 왜구를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없애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닌 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요거하고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거란 배울 때 문벌귀족이 권력 잡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 무신이 권력 잡고 있었을 때 몽골이 쳐들어왔고, 그때 권문세족이 원나라에게 간섭을 받으면서 친원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문벌귀족부터 본격적으로 볼게요. 고려 건국에 도움을 줬던 호족, 개국공신, 육두품 세력, 왕실과 혼인을 통해서 문벌 귀족이 됐다. 성종 이후에. 자, 얘네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혼인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애들이고요. 자, 얘네들이 여러 대에 걸쳐서 권력을 잡으면서 문벌 귀족이라는 걸 성립했는데, 밑에 보면 문벌 귀족 사회에 모순이 있습니다. 자, 특권이 있네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 사회적으로는 많이 볼 거 없는데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음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음서가 뭐죠? 아빠백. 그렇죠. 특히 5품 이상. 문벌귀족은 요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5품 이상이 받았던 음서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과전, 사전 다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공음전입니다. 공음전은 뭐냐? 토지제도예요. 근데 공음전은 다른 귀족에게도 줬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특징이냐? 밑에 공음전 옆에다가 좀 땡겨서 잘 쓰시면, 공음전은 유일하게 뭐가 가능하다? 세습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아버지가 5품 이상의 문벌 귀족이라면 그 자식은 음서를 통해서 한 자리 얻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공음전이라 그래서 유일하게 뭐가 가능하다? 세습이 가능한 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잘 살 수 있고, 요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음서, 경제적으로 공음전 두 개를 꼭 기억하시면 자연스럽게 문벌귀족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아쉬운 점은 흐르지 않는 물은 썩어요. 문벌귀족이 권력 잡고 있을 때 누군가가 얘네들을 자꾸 비판하는 애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얘네들만 권력을 잡다 보니까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한 관리가 주요직을 맡으면 문벌귀족과 대립하면서 결국 45쪽의 문벌귀족사회가 흔들리게 되고, 이 흔들린 것 때문에 나중에 누가 무신이 권력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45쪽에 보면 문벌귀족사회가 동요되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 자, 문벌귀족 중에 이자겸은 대표적인 문벌귀족이었어요. 경원 이씨라 그래서 얘는 자기 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시집 보내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어떻게 한다? 갖고 있었죠. 배경 보세요. 경원 이씨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상황에서 이자겸이 왕위를 넘봅니다. 이자겸이 왕을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당시 왕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고 이자겸이 반격을 펼쳤는데, 자, 척준경이라고 해서 이자겸과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척준경이 인종의 회유에 빠져서 인중에게 넘어가면서 이자겸도 물러나고 나중에 척준경도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자겸 세력이 몰락합니다. 반란 일으켰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문벌귀족 사회가 어떻게 된다? 흔들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고 동요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래요. 묘청이라는 누가? 스님이, 묘청 정지상 같은 개혁적인 어떤 스님과 관료들이, 수도는 개경이지만 개경은 이미 덕이 다했다.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어디? 고구려 수도였던 서경으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현재 개경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귀족 세력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하겠죠. 자, 이자겸의 난 이후로 왕실의 권위가 출추되고 민심이 동요되고 문벌귀족 지방 세력에 대한 반발. 금나라에 대한 4대 외교가 나왔는데요.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입니다. 물론 중국 전체를 통일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죠. 순서가 거란 쳐들어오고 여진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거란족이 쳐들어와서 1차, 2차, 3차 침입이 정리된 상황입니다. 뒤에 외교관계는 뒤에 배울 거고, 여진족의 금나라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자겸이나 경주 김씨의 김부식 같은 문벌 귀족들, 보수적인 애들이거든요. 이 보수적인 애들은 여러분들 현재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든가 시대가 변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진족이나 금나라 애들이 우리에게 사대 관계를,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했을 때 이걸 거부하게 되면 전쟁 나고 본인들의 권력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서경파가 안 된다, 금나라랑 싸우고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서경파가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을 주장하고요. 문벌 귀족 같은 개경파가 반대를 하겠죠. 김부식 같은 애들이. 묘청이 수도를 옮긴다고 묘청이 서경에 대위국 만들고 나중에 김부식 같은 관군에 의해 진압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문벌 귀족 체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는데, 표에 나와 있는 45쪽 표에 나와 있는 서경파와 개경파 비교하는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서경파는 중심 인물이 묘청과 정지상 같은 뭘 주장했어요? 서경천도와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런 걸 주장했던 애들이고요. 사상으로는 뭘 주장했다? 풍수지리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개경은 덕이 다했어, 서경으로 옮겨야 돼, 풍수지리. 자, 북진정책 위쪽으로 가자, 고구려 계승의식도 있었고요. 주요 세력은 신진 지방 세력이다. 두 개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개경 세력은 김부식 같은, 자, 우리 앞에 첫 번째 강에서 단군의 건국신화를 최초로 기록했던 책이 고려 후기에 일연의 삼국유사라 그랬어요. 그럼 김부식이 썼던 대표적인 역사책은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 일연의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굉장히 대비되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모두 다 고려 때 썼던 건 맞고요.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개경파 김부식이고 서경파 주장 반대죠. 본인들의 세력이 개경에 있는데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버리면 안 좋으니까 안 된다고 주장했고요. 6.25 사상이 있었고 사대주의, 왜요?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경주 김씨이기 때문에 신라 계승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의 중앙 세력이 주요 세력이죠. 두 개 비교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신 정권, 드디어 무신이 등장하네요. 군인들이죠. 쉽게 생각해보세요. 무신들이, 야, 심심한데 반란이라 일으킬까? 이건 아닐 거란 말이죠. 뭔가 이유가 있어요. 앞에 봤습니다만 문무차별, 문신과 무신의 차별, 문신 이주의 정치, 무신 차별, 하층 군인들의 불만, 과거 시험에 무과도 없고 불만이 쌓이다가 무신이 정중부 이의방 같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넘겨보실까요? 당시 임금이었던 의종, 또 문신, 사치와 향락,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 거고, 그럼 문벌귀족이 무너지고 지금부터는 무신이 권력을 잡는 거죠. 자, 근데 무신은 여러분들 본인이 권력을 잡는 게 정당성이 없어요. 당시 누구든지 정치 권력을 잡으려면 왕의 아들이, 큰아들이 정권을 물려받는 게 정당성 있는 건데, 얘네들은 아예 구테타, 무신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항상 뒤가 구려요. 여기 보면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 가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앞에 있는 무신들을 없애고 권력을 잡았단 말이죠. 무신 정권 내에서 권력 다툼 생기고 각지에서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 우리 기억나십니까? 통일신라 후기 때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고려는 무신 때 가장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왜요? 무신이 제대로 정치를 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문벌귀족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잘했다고,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를 잘했다는 개념은 백성들의 생활이 편안하게 이끌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다고 문벌귀족이 잘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무신도 잘한 건 아니에요. 특히 무신은 문벌귀족 밑에서 백성들이 힘들었으니까 우리 무신이 권력 잡으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지, 요건 아니에요. 얘들은 오히려, 야, 우리가 문벌귀족 밑에서 얼마나 문벌귀족한테 맨날 당했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지들 잘났다고 백성들 괴롭히고 계속해서 뭐 땅 뺏고 세금 많이 걷고 이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자, 문신들의 반란도 당연히 있고요. 자, 근데 무신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최씨 무신 정권입니다.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다음에 최충원, 최후, 최항, 최의로 이어지는 4대 약 60년에 걸쳐서 최씨 무신 정권이 아들들에게 딱딱딱 정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다른 무신들은 안 그랬는데 왜 최씨 무신은 4대 60년에 걸쳐서 아들들에게 정권이 유지가 됐느냐. 먼저 최충원이 무신 권력 다툼을 잠재우고 4대 60년에 걸쳐 권력을 지배한 다음에 밑에 지배 구조가 중요합니다. 먼저 교정도감, 최씨 정권 최고의 권력기구고요. 정방, 최씨 정권의 인사행정기구입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얘네들이 왕은 아닙니다만 정치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럼 정치 권력 잡을 때, 권력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개라 그랬는데 뭐하고 뭐라 그랬죠? 군사권과 인사권. 군사권은 밑에 나와요. 도병과 삼별초. 삼별초는 뒤에 이제 몽골과의 항쟁 과정에 또 등장하고요. 도방과 삼별초 같은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방은 뭐예요? 최씨 정권의 인사행정기구가 있는 거죠. 군사권과 인사권을 잡게 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사행정기구고요. 도방과 삼별초는 군사적 기반이고, 나중에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무너지는데, 몽골이 쳐들어오면 무너지는데, 얘네들이 무너진다 해도 정방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중에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공민왕이 반원 자주정책 펼치면서 바로 이 정방을 없앱니다. 정방을 없앴다는 얘기는 왕이 인사권을 잡겠다는 얘기죠. 자, 46종 맨 밑에 이제 무신 때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있어요. 무신 정권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자, 신분 질서가 흔들려지는데 왜요? 아까 놀랍게도 무신 정권 중에서 이의민은 천민 출신의 정권자를 잡았던 애예요. 이의민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신분 질서가 흔들렸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예요? 천민들이, 야, 우리라고 맨날 이렇게 기본적으로 맨날 매 맞고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살 수 있느냐. 이은미는 천민 출신인데도 최고의 권력자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한번 들고 일어나 보자. 이래서 천민 출신의 반란 뒤에 나올 겁니다. 47쪽 위에 일단 반가로 4번부터 볼까요? 천민들의 봉기에서 전주 관노비에 난 뒤에 노비 정리할 겁니다만 관노비는 관청에 속해 있는 노비고요. 그 다음에 신분 해방 목적으로 만적에 난 만적은 최충원의 사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은민을 본따서 본인들도 한번 봉기를 일으켜보자. 신분 해방을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맨 위에 이제 반가로 3번의 농민봉기는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망이 망소의 난인데 어디서 일어났대요? 공주, 명학, 소요? 소?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고려에만 있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향과 부곡은 농업과 관련된 특수행정구역, 소는 수공업과 관련된 특수행정구역. 그러니까 공주에서 명학소라는 데서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어떤 불만이 터져서 망이 망소의 반란이 일어났다. 무거운 세금 부담과 차별 대우. 왜냐하면 일반적인 농민들인데 향부곡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세금도 많이 내고 과거 시험도 못 보고 이사도 못 가고 차별 대우가 심했다 그랬어요. 김삼이 효신도 일반적인 농민봉기가 된다. 그래서 통일신라 후기, 그 다음에 고려는 무신 때, 조선 앞으로 배울 거니까 조선은 언제? 후기에 세도정치 때 각각 나라가 가장 혼란스럽기 때문에 농민봉기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밑에 이제 4절 볼까요? 대외관계네요. 지금 갑자기 이제 무신 배웠으니까 이거 배워야 되지 않아요? 네, 배울 거예요. 일단 거란, 여진 쳐들어오는 거 정리하고 몽골 쳐들어오는 거 정리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권문세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자, 기본 정책 어렵지 않습니다. 친송, 송나라랑 친하고 배요, 배척한다. 어디를? 요를. 요가 뭐예요? 거란이 세웠던 나라거든요. 왜요? 왜 거란을 그렇게 싫어해요? 앞에 했었는데요. 4강인가? 3강인가 앞에 했었는데요. 자, 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가 또 누가 있었다? 발해가 있었다. 그 발해를 누가 무너뜨렸다? 거란이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고려를 세웠던 태조, 황건이, 훈요 10조, 유원 같은 데서 거란은 짐승과도 같은 나라니까 절대 교류하지 마. 그러니까 거란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거란이 야, 너희 고려란 나라는 바다 건너 위험하게 바다 건너가면서까지 송나라랑 교류하는데 우리랑은 영토가 붙어있는데 왜 교류 안 해? 짜증나서 쳐들어왔는데 그게 1차 때 서희의 외교담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희가 당시 소손영이라는 장군, 거란의 장군을 만나서 싸우지 않고 외교담판이니까 뭐예요? 요걸로 말로 꼬셔갖고 이제 여진족 끌어들이고 막 이렇게 꼬셨거든요. 꼬셔갖고 외교담판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강동육주, 동그라미 치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강동육주는 어디예요? 압록강 하구에 있는 지역이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강동육주, 압록강 하구에 영토를 확대하면서 거란과 교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끝나고 약속 안 하거든요. 약속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2차로 침입했던 건 양규 장군의 분전으로 또 막아냈고요. 2차는 양규, 3차는 강감찬의 기주대첩이네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차 서희의 외교담판 강동육주, 2차 양규, 3차는 강감찬의 기주대첩. 그래서 우리가 거란의 1차, 2차, 3차를 다 막아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수도인 개경에는 나성, 그 다음에 국경에는 천리장성인데, 자, 천리장성 앞에 했었습니다. 고구려 때 만들었던 천리장성은 어디? 중국에 있고 고려 때 만들었던 천리장성은 어디에 있다? 지금 현재 북한 땅에 있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거란 1차, 2차, 3차 했으니 여진족 쳐들어오겠네요. 자, 여진족이 거란을 무너뜨리고 쭉쭉 성장하니까 윤관 별무반,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윤관도 앞에 하는데 윤관도 놀랍게도 별무반은 특수군대잖아요. 여진족 몰아내겠다고 만들었던 특수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인데 놀랍게도 윤관은 군인이 아닙니다. 문벌 귀족이에요. 그냥 무신들이 짜증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특수군대를 이끈 최고의 어떤 지도자가 문신이에요. 문신. 문벌 귀족이라고요. 지들이 나가서 싸우는 건 다 싸우고 목숨 바쳐 바치는데, 싸워서 다 바치는데 모든 공은 문벌 귀족이 가져가니까 짜증나서 무신정변 일으킨 거죠. 어쨌거나 여진정벌하고 동북구성 쌓았는데 나중에 몽골의 어떤 그 여진족의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동북구성을 다시 반환을 해주고요. 자, 여진족이 이제 점점점 힘이 세지면서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중국과 북부를 지배하면서 고려에 대한 군신관계, 옛날에는 우리 고려에게 오히려 이것저것 바치고 농기계 뭐 쌀 이런 거 가져가던 그런 보잘것없는 부족이었는데 거란족 무너뜨리면서 힘이 완전히 세지니까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고 이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앞에 했네요. 누가? 문벌귀족, 경주김씨, 김부식, 경원이씨, 이자금 같은 문벌귀족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진족의 요구,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죠. 그럼 위쪽으로 안 가겠다는 얘기니까 북진정책 중단되고 금나라는 4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고려 중앙정치가 분열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벌귀족까지 얘기고요. 이제 무신이 짜증나서 정변 일으켜서 권력 잡았는데 이때 누가 쳐들어온다?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가르치고 원이라고 돼 있죠. 중국 역사를 통일했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우리 고려하고 약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는 정도였는데 몽골 사신이었던 저 고려라는 애가 피살된 이후에 요걸 이제 몽골에서는 우리 고려가 죽였다, 고려는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몽골이 너무 과하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과정에서 몽골이 1차, 2차 쭉쭉 침입하는데 중요한 건 1차 때 봤더니 최우가 최우는 무신 중에서도 최씨 무신 정권이거든요.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수도는 개경인데 왜 강화도로 천도하죠? 몽골은 여러분들 지금도 몽골 징기스칸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어요. 내륙 국가란 말이죠. 바다에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강화도는 여러분들 서해안이기 때문에 밀무가 썰물의 차가 커서 이거 잘못 배 대거나 그랬다가는 그냥 무너지고 여러 가지 위험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뜻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강화도로 천도한 겁니다. 2차 때는 김윤우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40년간 몽골과 계속해서 전투를 하다가 결과 국토가 황폐해지고 여러 가지 뭐 대장경, 황룡사, 구축목탑 없어지고 소실되니까 대몽 강화, 여기서 강화는 강화도가 아니라 이제 몽골하고 주화파,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친원파들이. 야, 이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하면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피폐해지니까 이제 몽골하고 어떻게 하자? 화해를 하자 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던 애들이 최씨 무신 정권인데 화해를 하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얘기는 무신 정권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몽골과 강화했고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무신 정권이 드디어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앞에 배웠던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뭐가 있었죠? 도방과 삼별초. 이때 삼별초가 끝까지 항전하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끝까지 항전하면서 어떤 고려의 기상을 보여줬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49쪽 위에 볼까요? 삼별초. 최씨 정권의 군사 기반이었던 삼별초가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여몽연합군에게 졌습니다만 배중선, 김통정 정도가 이끌었고요. 그 삼별초는 나중에 진압은 당했습니다만 고려의 어떤 자주성을 보여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몽골이 우리를 쳐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몽골이 중국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일해서 원나라를 세우죠. 그러면서 원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간섭하게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할 때 친원파, 누가 등장한다고요? 친원파였던 권문세족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원나라가 우리를 이제 완전히 일제강점기 때처럼 식민지배한 건 아니지만 이때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반식민지 상태다. 일단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정동행성, 일본 공격하려고 만들었다가 실패했는데 그대로 남으면서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하는 정동행성, 뭐 일본 원정에 동원하기도 하고요. 3번 영토를 일부 뺏깁니다. 천령 이북 지방의 쌍성 총관부, 이 지역은 바로 뒤에 공민왕이 이제 되찾아오긴 합니다만 서경의 동령부, 제주도의 탐라 총관부 같은 거 만들면서 자, 왕실을 통제해서 무조건 고려시대 왕은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해야 되고요. 왕자는 어렸을 때 무조건 원나라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때 고려 후기에 보면 충자로 시작되는 왕들이 있어요. 충선왕, 충렬왕, 충목왕. 이런 왕들은 대부분 원나라의 충성스러운 왕이 되라 라는 뜻으로 앞에 충자가 붙은 거고요. 자, 관제와 왕실, 우리 앞에 배웠던 중앙정치, 이성육부, 뭐 도병마사 이런 것들의 용어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떨어지며 부마국이라는 것은 고려의 왕이 될 사람, 고려의 어떤 세자나 이런 애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나라 왕이
우리나라 왕의 장인어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단계씩 관등이 낮은 거죠. 이걸 부마국이라고 부르고요. 중앙정치도 앞에 이성육부가 뭐 첨의부와 사사 이걸 일일이 보기보다는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했을 때 우리의 자주성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게 포인트죠. 50쪽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원나라가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경제적으로 막대한 조공, 자꾸 돈 내라. 그 다음에 풍속, 몽골풍, 몽골에 여러 가지 풍습이 있어요. 뭐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족두리, 두루마기, 뭐 의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죠. 이때 몽골이 공녀를 자꾸 요구합니다. 가장 아름다울, 가장 이쁜 16세, 17세 요 해당하는 나라의 연배의 여자들을 자꾸 공녀로 요구하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딸이 잡혀가면 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니까 처녀만 잡아가니까 빨리빨리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조혼이 유행하는 거죠. 근데 또 조혼이 자꾸 나라에 유행하다 보니까 몽골이 공녀를 요구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처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뭘 만드냐면 또 결혼 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제가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도감이라는 말이 붙으면 나라에서 만드는 관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허락받고 해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친원파 권문세족의 횡포가 심해집니다.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은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서 권력 지향적인 권문세족과 고려인 출신의 실질 지배자를 두려워했던 원나라 세력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 권문세족이 등장합니다. 친원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은 고위족을 독차지했으며 대농장. 여러분 앞에 아파트 앞에다가 조금 뭐 고추라든가 상추 조금 기르고 그걸 농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농장이라는 말 속에서는 규모가 큰데 앞에 또 대자까지 붙었네. 땅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권문세족이라는 애들이 농장을 많이 지배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땅이 없게 된다는 뜻이 되죠. 자, 이렇게 원나라가 우리를 완벽하게 식민 지배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자주성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이때 짜잔하고 등장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정치, 그 공민왕의 개혁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이때 공민왕의 개혁정치 할 때가 바로 원명교책이었어요.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중국의 역사가 수당, 송원, 명청. 요건 딱 기억하세요. 수당, 송원, 명청, 수당, 송원, 명청. 그래서 원명 교책이기 때문에 원나라의 파워가 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하는 겁니다. 앞에 뭐 충선왕, 충무강도 했습니다만 실패로 끝났고요. 공민왕은 원명 교책위에 반원 자주 정책을 합니다. 51조 위에 친원파. 권문세족이죠. 기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철 나오면 무조건 친원파. 친원파 기철을 숙청하고요. 우리나라 간섭하려고 만들었던 뭐예요? 정동행성 없애고 쌍성총괄 꼭 기억하세요. 영토도 되찾아오고 몽골풍, 호복이라든가 머리 모양 야 몽골풍습 따라하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고요.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요거 지난 시간에 썼던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목적이 똑같다 그랬네요.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 변정도감을 만들어서 권문세족이 백성들을 괴롭혀서 빼앗았던 토지 또는 백성들을 노비로 삼은 거 원래 땅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는 양민으로 풀어주는 신돈의 전민 변정도감을 해서 권문세족의 힘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정방 최씨 무신 정권이 만들었던 인사행정기구잖아요. 정방을 폐지했다는 얘기는 공민왕, 왕이 뭘 잡겠다? 인사권을 잡겠다. 그 다음에 성균관, 우리 배웠는데 이건 물론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만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칭하면서 신진사대부가 등용됩니다. 권문세족이 권력 잡고 있을 때 신진사대부가 등용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얘들이 권문세족과 대등하게 힘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신돈도 죽고 공민왕이 시해당하면서 신진사대부의 개혁정치,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고려 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서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네모 2번에 고려 후기의 대외정책이 있네요. 자,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합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했다.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고요. 반가로 3번에 결과에 최영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요. 새로운 무인이란 얘기고요. 이때 신진사대부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신진사대부는 지방향리나 향촌의 중소지주층이 얘들은 등장하는 게 과거를 통해 등장해요. 다른 애들보다는
정당성이 있었던 애들입니다. 과거 시험 보고 들어왔다고요. 똑똑한 애들이죠. 무신집권기 때 등장했다가 공민왕 때 정계 진출했으며, 자, 중요한 건 얘들이 결국 나중에 조선을 세우잖아요. 얘들이 뭘 받아들였다고요? 성리학을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행정실무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며, 넘겨볼까요? 고려 말에 신흥 무인 세력과 정치적으로 연합해서 훗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자, 52쪽 마지막에 고려가 멸망하는 거. 자, 배경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면서 조선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자,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연합을 해서, 자, 명나라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수당, 송, 원, 명, 청, 원명청, 원나라 무너졌다는 얘기네요.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쌍성 총관부 지역, 명나라가 천령 위 지역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용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성계를 시켜서 요동정벌을 시키는데, 이때 이성계는 친명파적인 경향이 강했어요. 이 최영한테 안 돼요, 못 가요 하다가 일단 출동을 하죠. 그러다가 여기 나와 있듯이 뭐예요? 압록강 하구의 조그만 섬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옵니다. 군대를 돌려오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성계가 최영하고 맞짱을 뜨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영을 제거하고 이성계가 정치적 실권을 잡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게 과전법. 자, 신진사대부가 아직 정치적으로 권력 잡았지만 경제적으로는 권문세족이 다 잡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과전법.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위해서 과전법을 단행하고 경제적 기반을 확보합니다. 온건파 신진사대부, 즉 뒤에 정리할 겁니다만,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뭐예요? 얘네들은 대부분 고려 유지하고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면서 1392년 조선 건국이고, 자,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52쪽에 고려 멸망했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로 넘겨야 되냐면 78쪽에 당연히 조선이 똑같네요. 78쪽에 반가로 이번에 조선 건국 과정. 그러면 52쪽부터 78쪽은 뭐야? 이건 뭐예요? 조선이 넘어갔는데 나머지는 고려의 경제와 사회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60% 이상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정치가. 그 다음에 경제는 토지제도만 하고 수치제도, 세금 걷는 것만 보면 되고, 사회는 신분구조 보면 되고, 문화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일단 기억하시고 나머지 경제사회 문화 파트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고려의 지배층의 변천 과정부터 정리를 했네요. 44쪽부터. 요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일단 고려하면 여러분들 요거를 일단 무조건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고려 경제생활, 그 다음에 고려의 사회 볼 건데요. 고려 경제하고 사회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조금 스피드를 붙여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까지. 자, 복습하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